안녕하세요. 잡박사전 진행의 이라윤입니다. 오늘은 정혜윤, 유혜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쁜 하루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당연하게 지나쳤던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익숙해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 중에서도 사실은 꽤 흥미로운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작은 궁금증에서 시작해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이어지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잡박사전과 함께 하시죠.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 호황은 언제나 고용 증가를 수반해왔습니다. 제품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주요 생산 요소인 노동력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생산량 증가에도 고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조용한 호황에 진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최대폭의 고용 감소인데요. 하지만 같은 기간 생산은 2.3% 증가하고 출하액은 4.2% 늘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2년간의 감소세에 벗어나 회복세가 완연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수억 원대 성과 부급을 받아 부러움을 사는 SK 하이닉스가 채용 시장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고졸 생산직을 채용하는데 대졸 학력을 숨기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 자격이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 제한돼 있습니다. 취업 커뮤니티에서는 지원하기 위해 4년제 학위를 속여 하향 지원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까지 등장했습니다. 올해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50조 원 수준,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7억 원의 성과급이 예상됩니다. 취업준비생 사이에선 의대보다 삼전닉스라는 말이 유행으로 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대졸 신입 채용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입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평균 연봉의 4,19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도 평균 연봉이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대기업 선호 현상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먼저 희망초봉과 마지노선 최저 높초봉에 대한 질문에서 연봉 간 격차는 585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노선 연봉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희망연봉은 계속해서 상향되면서 희망연봉과 마지노선 연봉 간 극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정혜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2026년 고용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직업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제조업의 현장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기계 조립을 넘어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이 융합된 이른바 스마트 제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산업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올해 새롭게 신설된 직업이자 자격증인데요. 바로 스마트 공장 기능사입니다.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공장 기능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국가 기술 자격입니다. 이름 그대로 똑똑한 공장, 스마트 공장에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이 고장난 곳에 유지 보수하는 현장 중심의 기술 전문가입니다. 과거에 공장 근로자가 직접 기계를 돌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들의 역할은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물 인터넷, 즉 IoT 기반의 제어와 센서를 공장 곳곳에 설치해서 제조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 인공지능이 공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용하는 핵심적인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 자격증이 특히 구직자들한테 매력적인 이유는요. 이 올해 2026년에 제1회 시험이 치러지는 신설 종목이라는 점인데요. 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소관 부처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스마트 제조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서두르고는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시스템을 다룰 줄 아는 전문가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요는 폭발적인데 이제 막 첫 배출이 시작되는 분야인 만큼 발빠르게 자격을 취득한다면 취업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를 질 수 있겠죠. 이 가장 반가운 소식은 응시 자격의 문턱이 아주 낮다는 점인데요. 스마트 공장 기능사 시험은 연령이나 학력, 성별, 그리고 이전의 경력과 지역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도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데요. 시험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스마트 공장 시스템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객관식 필기 시험을 60분 동안 치르게 됩니다. 필기를 통과하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5시간 정도 주어지는 작업형 실기 시험을 보게 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을 취득한 후에 활용도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이 스마트 공장 설비 운영 기술자나 생산 장비 유지 보수 인력, 제조 설비 자동화 기술자로 기업에 채용될 수 있습니다. 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 지원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취업 후 보수나 승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셔야 할 혜택이 있는데요.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일반 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 지원할 경우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면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자격증은 더 높은 전문성을 향해 나아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데요. 스마트 공장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한 스마트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종사자로 일을 하게 되면 한 단계 더 높은 스마트 공장 산업 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현장에서 땀 흘려서 쌓은 경험이 곧바로 자신의 스펙이 되고 또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공장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첨단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시스템을 처음 설계하고 또 센서를 부착하고 에러를 잡아내서 기계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것이 결국 사람의 몫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차가운 기계 사이를 연결하는 스마트 공장 기능사의 뜨거운 땀방울이 미래의 제조업의 심장을 뛰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 좁고도 넓은 기회의 문 앞에서 구직자 여러분이 자신 있게 새로운 내일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2026년 1월 1일부로 신설된 따끈따끈한 국가기술 자격이라고 하니 지금 준비하면 경쟁 면에서도 유리한 구간일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장 기능사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유혜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요즘 취업을 했는데도 불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추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른바 불안전 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먼저 불안전 취업이란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안전 취업은 일은 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이 부족하거나 또 소득이 낮아서 추가로 일을 더 하고 싶은 상태를 말합니다.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되기는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구직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인데요. 특히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가운데 추가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런 불안전 취업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구조의 변화가 있는데요. 최근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 채용보다는 계약직이나 프로젝트 단위 채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또 필요한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함인데요. 이 과정에서 짧은 근로시간이나 불안전한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층이 진입하는 일자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나 플랫폼 기반 일자리처럼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직종이 늘어나면서 취업을 했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투잡이나 추가 일자리를 찾는 흐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먼저 단순히 취업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근로 조건과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 중심으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데요. 짧은 일자리라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불완전 취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구조 변화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떤 경험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경력을 만들어가는지가 앞으로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취업하고 나면 나만 느끼는 감정인 건가 싶었는데 모두가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정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가득 찬 옷장 앞에서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유행하는 대로 코디했는데 뭔가 아쉬웠던 적은요? 우리에게 패션은 단순히 입는 것을 넘어 이제는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언어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옷에 나만의 색채를 담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스타일은 나라는 사람의 분위기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가치관을 관찰하여 가장 빛나는 순간을 옷으로 표현해주는 전문가.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시각적인 아름다움으로 완성하는 퍼스널 스타일 큐레이터를 소개합니다. 퍼스널 스타일 큐레이터는 브랜드 혹은 매장에서 단순히 판매를 넘어 고객의 정체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해당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고유한 자아를 고객 개인의 스타일로 치환하여 제안하는 브랜드 경험 설계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옷을 사러 온 고객들에게 전문 지식을 가진 스텝이 라포 형성을 통해 손님의 취향, 표현하고 싶은 개성,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 등을 분석하여 손님이 머릿속으로만 구상하던 스타일을 옷과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을 통해 현실로 만들어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요즘의 고객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상품을 구매하러 오는 것보다 나만의 경험과 체험을 필요로 합니다. 패션 브랜드들이 팝업 스토어나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고객에게 공간과 어우러진 오프라인 경험을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러한 고객의 경험은 곁에서 프라이빗하게 돕는 역할을 하는 직무가 바로 퍼스널 스타일 큐레이터인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 최근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팝업이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고객 한 분 한 분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세심하게 반영한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스널 스타일 큐레이터가 미래 유망 직종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옷을 추천해주는 것은 AI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고객의 심리를 분석하고 브랜드의 철학을 전달하며 현장에서 사람과 교감하는 능력은 오로지 퍼스널 스타일 큐레이터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나만을 위해 설계된 스타일링 과정을 통해 고객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시대에도 인간 전문가가 더 빛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패션이란 단순히 몸을 감싸는 천이 아니라 세상의 나를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언어입니다. 퍼스널 스타일 큐레이터는 단순히 옷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자신감과 취향이라는 가치를 심어주는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닌 오직 나만의 멋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일상은 비로소 하나의 예술이 됩니다.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걷고 싶은 당신 곁에 퍼스널 스타일 큐레이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퍼스널 스타일 큐레이션은 개인의 외모, 체형, 선호도를 분석해 화장품이나 패션 아이템, 코디를 맞춤 추천하는 서비스로 최근에 계속해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잡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매일 마주하고 고민하는 현실인데요. 점심시간 혼밥이냐 같이 먹느냐 이 이야기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단순히 밥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업무 효율, 그리고 나만의 휴식까지 연결된 주제인데요.
오늘 확실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혼밥파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사실상 점심시간 같은 경우 근무 내내 유일하게 내가 오롯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사에서 계속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또 만나다 보면 이 밥을 먹을 때까지 대화가 이어지는 게 사실은 가끔 피곤할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혼밥은 그냥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조금 다른데요. 저는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관계는 사실 결국 밥을 먹으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일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일하기 편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점심은 사실상 가장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완전한 휴식이냐, 그리고 관계 형성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 같은데 벌써부터 팽팽합니다.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 혜윤 아나운서 혹시 혼밥하면 조금 외롭거나 고립된 느낌이 들진 않을까요? 사실 오히려 반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혼밥을 하는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면서 혼자 먹는다고 해서 이 사람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같이 먹게 되면 대화 주제가 결국에는 일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회의 언제였죠? 언제까지 그거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점심이 아니라 그냥 연장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연장 근무 느낌. 그런데 저는 또 사실 이게 꼭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업무가 더 빨리 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같이 밥 먹은 적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할 때 그 느껴지는 묘한 어색함, 또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한국에 괜히 밥 한 번 먹자, 너 밥 먹었어? 우리 다음에 약속 한번 해야지 라고 괜히 이렇게 말이 있는 게 아니죠. 이번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심 메뉴 고르는 문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혼밥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들 점심 아무거나 먹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무거나 먹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혼자 고르면 아주 게임이 편하게 끝납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인정을 합니다만 메뉴 정하기 진짜 어렵죠. 하지만 또 같이 먹으면 분명 좋은 점도 있는 게 혼자 먹으면 사실 늘 비슷한 메뉴를 먹게 되는데 또 같이 먹다 보면 여러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잖아요. 네, 진짜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좋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체 식사를 가면은 제가 밥 먹는 게 느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먹었는데 나 혼자만 계속 먹고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저는 어색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먹고 있는 사람은 계속 먹고 있고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같이 밥도 먹고 또 저희 따로 혼밥도 하고 자유롭게 하는데요. 참 이런 일들이 참 일상 속에서 많이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먼저 일어나기도 애매하고 기다리기도 애매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답이 결코 하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혼밥이든 함께 먹는 식사든 중요한 건 내가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아닐까요? 오늘 점심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낼지 아니면 사람들과 웃으며 보낼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쪽인가요?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혜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커피 한 잔 하셨나요? 하루 한 잔의 커피, 이제는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국내 커피 시장이 성장하며 그 흐름을 만든 인물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커피 문화가 정착되기 전부터 커피를 해온 1세대 바리스타 박이추입니다. 박이추 바리스타는 커피 명장으로도 불리는데요.
1988년 서울 해화동에 가베 보헤미안을 열고 직접 로스팅한 핸드드립 커피를 선보이며 다방 커피 중심 시장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시에는 믹스커피가 더 일반적이었지만 핸드드립 커피가 조금씩 알려지며 커피 시장의 흐름도 달라졌고 이후 국내 스페셜티 커피 시장 형성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강릉으로 활동 기반을 옮겼는데요. 조용한 환경에서 커피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박이추 명장의 커피를 찾는 발걸음이 전국과 일본까지 이어지며 지역 상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커피를 중심으로는 안목해변에 커피거리가 조성되었고 이는 강릉이 커피 도시로 불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커피 한 길을 걸어온 박이추 명장은 지금도 늘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커피 시장이 커지면서 취향도 다양해졌고 맛의 차별화와 일정한 품질이 중요해졌지만 그의 목표는 오로지 맛있는 커피인데요. 내가 발전해야 커피 맛도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는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커피를 마시며 맛을 연구하고 원두도 직접 로스팅하며 하루 100잔의 커피를 직접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남아있는 박이추 바리스타. 커피를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며 오늘도 맛있는 커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우리 일의 방식과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서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일터를 조명하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오늘은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비 위축과 자영업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고금리의 장기화입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소비의 최전선에 있는 자영업 시장에서 그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소비 감소입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게는 자연스럽게 매출을 줄이게 되고 이는 외식, 카페, 쇼핑과 같은 비필수 소비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소매 판매 지표는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외식 소비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든 추세입니다. 즉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객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매출 감소와 동시에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자재 가격과 전기료 상승은 외식업과 카페 업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출은 줄고 비용은 유지되면서 자영업자의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영업 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큰 변화는 무인화입니다. 키오스크, 무인 주문 시스템, 24시간 무인 매장 등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자동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중심의 영업 구조가 강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 구조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업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카페나 음식점처럼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업종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소형 창업과 1인 창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유 주방, 배달 전문 매장, 소형 테이크아웃 매장 등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자영업자는 크게 벌기보다 적게 투자하고 버티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로 아르바이트와 단기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 고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일자리 축소는 고용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자영업 시장의 핵심 변화는 생존 중심 구조의 전환입니다. 수익 확대보다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확보가 사업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낮은 사업장은 빠르게 퇴출되고 운영 효율을 확보한 사업장만 살아남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자영업 시장은 단순한 창업이 아닌 데이터 기반 운영, 비용 관리, 차별화 전략을 갖춘 전략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경기 상황보다 일터의 구조 변화 자체를 읽는 시각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이게 계속해서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개인과 소상공인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안정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로 본 일터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님, 그리고 학습지 선생님,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일터에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는데요. 혜윤 아나운서, 최근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네, 지난 21일엔 국회에서는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장 증언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다 보니 이 법률이라는 우산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최저임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산재보험 같은 이 다른 사회적인 보호망에서도 줄줄이 배제가 되는 아주 뼈아픈 현실이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네, 같은 일터에서 땀을 흘리는데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하는 그 억울함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장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네, 이 특히나 학습지 교사들의 현장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이 실적 압박과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기 사비로 가짜 회원을 대납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75% 이상이 이런 부정 영업을 강요받거나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일터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지켜주는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인의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이 실적을 채워야 된다는 게 이 억울한 구조가 계속해서 방치가 되고 있다니 답답합니다.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격인 이 대리운전이나 배달 기사님들의 상황은 혹시 어떨까요? 이분들 사실 도로 위면 안전과도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의 상황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리운전 플랫폼은 기사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운임을 마음대로 깎거나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프로그램 사용료나 우선 배차비 같은 각종 비용들을 기사에게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달 라이더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플랫폼 알고리즘이 배달 소요 시간을 빡빡하게 제한하면서 과속과 과로를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를 규제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련 안전수칙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플랫폼이 서둘러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또 만들어 놓고 사고의 위험과 그 책임은 오롯이 기사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치면 이렇게 쉴 수 있는 산재보험이랬더라도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도 차별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보험 설계사들의 사례를 보면요. 제도가 바뀌면서 산재보험 가입 자체는 대부분 의무화가 되었지만 문제는 비용 부담이라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은 회사가 전액을 부담을 하지만 이분들은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내야 하는 구조인데요. 다쳤을 때 받는 휴업급여 기준도 일반 노동자보다 낮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제도의 틀 안에 들어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출발선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진짜 너무한 게 일하는 형태만 조금 다른 건데 그 대가로 감당해야 할 이 짐들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네, 이 증언대회 참석자들은요, 입을 모아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정의 자체를 넓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타인의 업무를 위해 일하고 또 그 대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라는 겁니다. 이 일각에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같은 별도의 제도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또 낮은 수준의 보호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어떤 계약서를 썼느냐 이렇게 따지기 전에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인격을 지켜주는 게 진짜 법의 역할이겠죠. 사각지대에 놓인 이 노동자들의 무거운 어깨를 덜어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이 서둘러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예빈 아나운서가 준비한 주제가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근인데요. 즉 정해진 근무 시간 이후의 일을 이어가는 문화입니다. 과거에는 야근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최근에는 효율성과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야근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또 과연 지금 시대에도 필요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두 아나운서분들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야근 정말 싫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이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업무라는 게 항상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프로젝트나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이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야근을 정말 싫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근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업무의 효율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같은 일을 오래 하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 안에 확실하게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 데이터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시면 직장인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과거에 비해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야근 시간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업종에서는 야근이 일상처럼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업무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확실히 업무마다 또 업종마다 차이가 큰 것 같은데요. IT나 제작 쪽은 아직도 야근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더더욱 이런 부분에서도 야근이 당연하다 이런 인식이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인식이 바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야근은 과연 생산성에 도움이 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집중력과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정 시간을 넘어서면 성과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피로도만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는 야근은 줄이고 근무 시간 내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사실 마감 시간까지 몰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을 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사람이 버텨서 일을 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기업들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정시 퇴근을 장려하거나 또 야근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또 업무 시간을 줄이는 대신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오래 일을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더 중요해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빈 아나운서 말은 결국 중요한 건 이 시간보다는 결과라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리해보면 야근은 여전히 일부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 자리를 효율성과 생산성이 대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야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업무 구조와 방식 자체를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한 과제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야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업무 구조, 이동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에 대해 함께 두 아나운서와 토론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고요.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 그리고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김다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설레이는 순간 하면 아마 내가 묵을 곳을 상상할 때일 겁니다. 예전에는 여행지 숙소하면 규격화된 호텔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공간을 빌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기업사전에서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좁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기업은 현재 전 세계 수백만 개 숙소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숙박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의 핵심 미션은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고 합니다. 잠만 자는 숙소를 넘어서 현지인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경험을 판다는 것이 호텔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의 장벽을 허문 연결의 기술입니다. 그 중심에는 정교한 리뷰 시스템과 슈퍼호스트 제도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영화 업의 하늘 나는 집이나 박물관에서의 하룻밤 같은 아이콘즈 카테고리를 통해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숙박을 현실로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에어비앤비에 가면 이런 꿈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호텔 산업을 위협할 만큼 빠르게 성장한 걸까요? 첫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호텔은 어디나 비슷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숲속 오두막부터 고성까지 전 세계 각양각색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호스트와 게스트가 직접 소통하면서 현재의 진짜 정보를 나누는 인간적인 연결이 강력한 팬덤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AI 기반의 개인화입니다. 사용자의 취향과 여행 목적을 AI로 분석해 수천 개의 숙소 중 딱 맞는 곳을 단번에 찾아주는 맞춤형 여행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최근에는 AI 여행 플래너를 도입해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정을 설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숙박 앱이 아니라 여행의 모든 순간을 관리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셈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말합니다. 여행은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닌 어디에서든 나의 일상을 발견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 집이 되는 시대,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한솔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네,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도심 속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 바로 한강입니다. 바람의 결이 달라지고 물빛이 부드러워지는 5월. 이곳 한강이 하나의 거대한 축제 공간으로 변합니다. 오늘은 웃음과 여유, 그리고 봄의 순간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자리, 한강 페스티벌 소개해드립니다. 꽃바람이 강을 건너오는 5월의 한강에는 아이의 눈과 어른의 마음을 동시에 흔드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올해 한강 페스티벌의 주제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족 봄나들이, 하하호호 봄인데요. 이 이름처럼 축제 곳곳에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피어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눈길을 끄는 건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입니다. 전통 연희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거리극은 흥겨운 장단과 함께 관람객들을 자연스럽게 무대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는데요. 동물 친구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유아차 퍼레이드는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부모에게는 따뜻한 봄날의 한 장면을 선물합니다. 조금 더 색다른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색 프로그램에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헤드셋을 끼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한강 무소음 요가는 외부의 소음은 줄이고 자신의 호흡과 리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음악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또 한강을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약과 요트, 크루즈를 타고 물 위에 올라서면 익숙했던 서울의 풍경이 전혀 다른 시선으로 펼쳐지는데요. 강 위를 따라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도심 속 여유를 온전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강에서는 하루 종일 다양한 방식의 즐거움이 이어집니다. 한강 바람과 책장 넘기는 소리가 어우러지는 야외 도서관, 잠수교 위를 함께 걸으며 느끼는 색다른 산책의 재미, 그리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창작곡으로 꾸며지는 음악 경연까지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에는 또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노을 명소로 알려진 설해섬에서는 아름다운 일몰을 배경으로 피크닉 콘서트가 이어지고 야경이 시작되면 한강의 밤을 즐기는 힐링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돼 하루를 여유롭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날을 맞아 한강의 문화시설 곳곳에서는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형 페스티벌과 어드벤처, 다양한 공연까지 더해져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도 더욱 풍성한 구성을 갖췄습니다. 그럼 방문 계획 세우시는 분들을 위해 축제 정보 전해드립니다. 2016 한강 페스티벌은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9일간 이촌, 여의도, 반포 등 3개 한강공원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지만 요트와 카약 체험, 크루즈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나 별도의 이용 요금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설레는 하루를 만들 수 있는 곳. 이번 5월 달력 위 하루를 골라 한강으로 나가보신다면 다채로운 순간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이도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하거나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가장 골칫덩이가 바로 버리기 애매한 물건들이죠. 특히 덩치 큰 가전제품이나 화장품 공병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히려 혜택까지 챙기면서 집안을 비울 수 있는 똑똑한 미니멀 라이프 비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입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 버리려면 스티커 사서 붙여야 하고 집 밖까지 내놓기도 참 힘드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라고 검색하시거나 전용 콜센터를 통해 예약만 하시면 되는데요. 예약 후 수거 기사님이 직접 댁까지 방문해서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 여기서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습기나 전기밥솥 같은 소형 가전은 보통 5개 이상 모아야 수거가 가능한데요. 만약 대형 가전을 버릴 때 함께 내놓으면 개수 상관없이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환경오염도 막고 수수료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방법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병 보증금과 순환형 포장재 활용법입니다. 맥주병이나 소주병 뒤를 보시면 100원, 130원 이렇게 적힌 마크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걸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가져다 주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2026년인 지금은 더 진화했습니다. 최근에는 화장품 공병이나 세탁세제 용기를 브랜드 매장에 가져가면 포인트로 적립해주거나 새 제품 할인권을 주는 곳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자원순환 가게에 깨끗하게 씻은 플라스틱이나 투명 페트병을 가져다 주면 지역 화폐나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도 활발한데요. 집 근처에 이런 거점이 있는지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집 앞 가로등이 너무 어둡거나 주차장 바닥이 갈라졌는데 비용 때문에 수리를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각 구청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 비용을 최대 50%에서 9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단 이건 개인이 아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우리 단지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런 지원 정책이 있다는 걸 반상회 등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집안은 더 넓게 그리고 마음은 더 가볍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1시간 알차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특히 기억에 남는 주제가 있을까요? 네, 저는 가은 아나운서가 전달해 주셨던 이 퍼스널 스타일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요즘 사회는 개인의 개성,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퍼스널 스타일 큐레이터가 있으면 정말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내 스타일대로, 내 체형이라든지 뭔가 나의 맞춤으로 잘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도 한 명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예빈 아나운서는 기억에 남는 주제가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저희가 나눴던 야근 문화나 또 점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 이제는 단순히 취업을 하기보다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졌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결국 환경에 끌려서 무작정 취업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내 상황에 맞게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1세대 바리스타 가운데 현역으로 남아 계신 박이추 명장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들여다보았는데요. 어쩌면 알고 있던 사실일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본 이야기였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시야를 조금씩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작은 궁금증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한 번쯤은 붙잡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